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홍계찬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문, 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인적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의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힘들어하는 게 추리 파트니까요. 추리의 좀 핵심적인 유형들,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적성 파트를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왜 기업에서 출제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품질 엔지니어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공정에서 좀 튀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데이터의 원인을 파악해서 불량의 원인을 빠르게 찾아낼 줄 알아야 하고요. 또 영업하는 친구들은 경쟁사의 어떤 영업 데이터, 실적 데이터를 바라보고 그 기업의 경쟁사 영업 전략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인적성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패스되고 나서 인적성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대비를 서류가 발표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너무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템포 빠르게 적성 공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게 기업들마다 유형들이 굉장히 다른데 전체적인 기본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 수리, 추리, 또 시각적 사고, 이런 유형들은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성 시험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메인 대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보면 삼성그룹의 영업이익이 한 60조 정도 되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 10조 정도.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요즘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영업이익이 한 25조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LG그룹도 올해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학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전자 재료 쪽의 실적이 좋아서 12조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대 기업들이 모두 다 인적성 시험을 보고 있죠. 그리고 적성 시험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적성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적들이 나와요. 그러면 상위권에 들어야 이제 면접장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또 어떤 기업들은 또 뒤에서 자르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적성 시험을 아예 포기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학습을 통해서 문제 유형 패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적성 시험은 고시 공부는 아닙니다. 막 6개월 정도 공부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한 두세 달 정도 투자를 해서 문제 유형과 패턴들을 알고 시험장에 가야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성을 준비하는 이유는 메인 대기업들의 공채 규모가 너무나도 크니까, 또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자소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뒤에서 자르는 기업들에서 여러분들이 필터링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지삿, 그러니까 삼성이 적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에서 적성 시험을 제일 처음으로 시도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업의 어떤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유형들을 보면 다른 기업들의 출제 패턴들과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올해 18년 상반기 지삿 시험이 이미 치러졌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간 친구들 아실 거예요. 문제가 정말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좀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문과 여대생들은 뭐 이런 수리라든가 추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어차피 기업 채용이라는 건 같은 계열별로, 또 같은 뭐 성비도 이제 맞추면서 채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여대생들은 또 문과 여대생들만의 리그, 또 이공계 남학생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리그, 이렇게 좀 고려를 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측면이 뭐 인턴이다, 공모전이다, 자격증 뭐 서포터즈 활동들 많이들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력을 충만하게 만들어 왔는데, 이까짓 거 뭐 중학교에서 한수 문제 틀려가지고 여러분들 대기업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삿 유형을 보면서 일반적인 기업의 적성의 유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이제 언어 파트인데요. 어휘하고 이제 독해 파트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휘라고 하면 단어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독해 파트인데, 지금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독해 지문이 그다지 길진 않았어요. 지삿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낯선 단어들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과학 용어, 환경 용어 뭐 이런 것들 음절들이 상당히 길어요. 그럼 긴 음절들을 하나하나 독해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어들을 요거는 블럭 A, 요거는 블럭 B 이렇게 좀 도식화시켜서 독해하는 그런 연습들은 좀 해보셔야 되고,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부분을 좀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패턴이 뭐 지삿은 똑같습니다. 응용수리,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인수분해 같은 거 맡겨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게 만들지는 않고요. 통상적인 중학교 수준의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게 뭐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일률 문제, 증감 문제 뭐 이런 패턴들이거든요. 그 유형들을 좀 까먹으신 거예요.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생각해서 한 수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자료 해석 파트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뭐 그래프 문제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데이터를 두 개 주는 거야. A 데이터하고 B 데이터를 줘. 그런데 A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B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X축을 A 값으로 주고 Y축을 B 값으로 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표를 예쁘게 그린 그래프를 찾으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럼 문제는요. 우선 예선 탈락 하나 주는 거지. 이거는 우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패턴을 주는 거야. 이거는 뭐 초반에 우리가 예선 탈락을 시키고 그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료 해석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그리고 마지막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다시 말해 기울기. 이 공개는 우리 뭐로 알고 있어? 미분값으로 알고 있죠? 그 기울기 값의 변화가 없다. 기울기가 똑같다. 그러면 답은 어떤 놈? 이놈이 되는 거지. 그런데 기울기가 처음에는 되게 작았어. 근데 기울기가 체증했어. 증가했어. 그러면 이제 답은 이 친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처음에 굉장히 가파랐어. 컸는데 기울기가 낮아져서 체감했어. 그럼 답은 이 친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건 결국 이렇게 어느 정도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좀 여러분들이 익히고 시험장에 가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나눗셈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 비율 계산을 누가 빨리 하냐. 이거는 NCS에서 나오는 유형들도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진행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리 파트. 추리는 유형들이 좀 복잡한데요. 우선 어휘 추리. 이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어 간의 관계만 보면 풀 수 있고 이번에 뭐 지사 시험에는 여기 일부 상식적인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어휘 추리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도식 추리 파트는 일반적인 문자 변환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도형 추리 문제가 세 문제씩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언어 추리입니다. 언어 추리는 명제 3단 논법, 오늘 제가 3단 논법 관련돼서는 일부 좀 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진실과 거짓, 그 다음에 논리게임 같은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문제 유형을 보면 뭐 IQ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는데 지금 나왔던 유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턴을 정리하면 문제 접근이 좀 수월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 시각적 사고는 다른 기업은 출제 비중이 많지 않고요. 삼성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2D, 평면으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3D, 입체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전개도입니다. 전개도 문제는 일부 공기업에서도 출제가 됐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각적 사고라는 건 결국 그 문제를 볼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8가지, 9가지 정도 유형으로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풀이기법이 있고요. 또 어떤 건 풀이기법이 없어요. 그런데 풀이기법이 있는 패턴이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좀 눈에 발라놓고 시험장에 가는 그런 연습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풀어보면서 아, 이게 적성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느끼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예전에 나왔던 자료 해석에 나왔던 그 방정식 응용수리 파트의 기본 패턴인데 한번 볼까요? A와 B가 함께하면 6일 걸리는 일을 A가 3일 한 후에 B가 8일 하면 완료된다. B 혼자 일을 한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아주 많이 나왔던 일률 문제입니다. 일률 문제. 그런데 이 일률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보시면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미지수를 시간으로 잡게 되면 문제에 접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 뭐 수도꼭지로 물을 가득 채웠다,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률 문제에 접근할 때는 항상 그 문제 시발점은 속도야. 그러니까 일을 하는 속도, 수도꼭지가 물을 채워넣는 속도, 여기를 적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A가 일을 하는 속도를 V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일을 하는 속도를 VB라고 잡아봅시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함께 했어. 그러면 얘네들의 속도를 합쳐가지고 며칠 동안 했어? 이 속도로 6일 동안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일이 완료가 됐어요. 자, 수도꼭지 물을 가득 채워 넣었다. 일이 완료가 됐다. 완료가 됐다라는 개념은 숫자 1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 하나 나와서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어? 처음에는 A 혼자 요 속도로 며칠 동안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해서 이번에는 B가 이어받았어. B가 이어받아서 며칠을 했어? 8일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일이 완료가 됐어. 또 마찬가지로 숫자 1로 잡는 거죠. 그러면 식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걸 연립을 해보면 VB가 얼마가 나오냐면 10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럼 물어보는 건 뭐야? 결과적으로 B 혼자 일을 한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럼 며칠 걸리는 거야? 10일 걸리겠죠. 역수치에서 답을 추론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여러분들 수포자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저는 수학 포기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수학이 아니잖아요. 산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집 풀면서 그런 식의 유형 정도는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문제 패턴들이 예전보다는 좀 질삭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난이도가 지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추리 파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죠. 우선 아주 기본적인 유형 하나 확인해 보고요. 조금 어려워진 유형으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대우 명제.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알죠? P명 Q다. 이게 참이야. 그러면 이거의 대우 명제 어떻게 되는 거야?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요것도 이제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 명제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의 대우 명제는 뭐야?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반적인 대우 명제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리딩하면서 바로 대우 명제를 적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았어.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음주운전 한 게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들어갈 우리가 가설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찬이는 음주운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결국 뭐야? 기찬이라는 구성요소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 구성요소 사이에 연결이 생기게 되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대우 명제.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명제, 대우 명제를 기재해가지고 엘리멘트와 엘리멘트 사이에 연결을 지어서 문제에 다가가는 이런 식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색 같은 경우에는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요거는 출제가 요즘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수준의 문제를 제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엄 3답 논법으로 만진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식으로 문제 구조를 잡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모든 어떤 이런 조건들을 주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정확성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제를 보면 모든 가수는 평화주의자다. 응? 소전제, 어떤 가수는 화가이다. 결론, 어떤 화가는 평화주의자다. 자, 이 명제가 참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모든이라는 건 결국 부분집합입니다. 모든.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조건은 교집합이에요. 이걸 그려가지고 문제 푸는 거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죠. 모든 가수는 평화주의자다. 그러면 모든 가수는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평화주의자 안에 들어오는 거야. 평화주의자 안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실제로도 말이 되지 않아요? 모든 가수는 평화주의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두는 부분집합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어떤이야? 어떤은 뭐라고 했지? 교집합. 어떤 가수는 화가다. 그럼 이번에는 가수라는 집합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라는 집합 사이에 교집합.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생기는 거야. 이게 대전제고 이게 소전제야. 그럼 얘네들이 합쳐지는 거죠. 그럼 화가가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화가가. 들어갔어. 그럼 결론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화가는 평화주의자다. 평화주의자하고 화가 사이에는 어떤, 다시 말해 교집합이 생기죠. 안 생길 수 있나요? 선생님, 이게 되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되는 케이스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되는 케이스하고 안 되는 케이스를 같이 봐야 돼.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대전제. 어떤 이사는 봉급쟁이다. 그러면 어떤은 아까 뭐라고 했어? 교집합이라고 했지? 그럼 이번에는 이사하고 봉급쟁이다 사이에는 어떤, 다시 말해 교집합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소전제. 모든 교수는 봉급쟁이다. 그럼 모두는 뭐라고 했지? 부분집합. 그럼 교수가 봉급쟁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교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교수가. 자, 그러면 결론? 어떤 교수는 이사다. 교수와 이사 사이에 어떤 교집합이 생기죠. 근데 이건 제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생기는 거지. 만약에 내가 교수님을 요따만하게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 교수님과 이사 사이에 교집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단 하나의 발레라도 있으면 그거는 fail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법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제가 이걸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쉬운 문제 보고 조금 어려운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으로 도출되는 결론으로 타당한 것을 골라라. 어떤 모험가는 외계인이다. 그 다음에 모든 모험가는 화성인이다.
요걸 가지고 결론이 여기 있는 4개 중에 어떤 놈이 타당할 거냐 이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독해를 해가지고 푼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된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어떤은 뭐라고 했어? 교집합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번에는 모험가와 그다음에 외계인 사이에 어떤, 다시 말해 교집합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든 모험가는 화성인이다. 자, 모두는 뭐라고 해서 부분집합이라고 했지. 그러면 뭐야?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조건으로 보면 결국 화성인이 이 모험가를 감싸는 거죠. 화성인이. 이렇게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화성인과 외계인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생긴다?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생길 수 있나요? 무조건 생겨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되는 거죠. 어떤 화성인은 외계인이다. 교집합의 조건을 찾는 거죠. 이런 식의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쉽게 나오는 수준이고 조금 더 어렵게 나왔던 문제 제가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하고 문제가 좀 달라요. 대전제를 알려주고 소전제가 없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대전제는요. 어떤 팀장은 여자가 아니다. 소전제는 몰라. 결론은 뭐야? 어떤 부장은 여자가 아니다. 그럼 저기 도대체 어떤 구성 요소를 넣어야 결론이 추론되냐? 요걸 찾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어떤 팀장은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 팀장과 여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적을 때 여자가 아니니까 이거 남자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여자가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집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워딩 그대로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습니다. 자, 어떤 팀장은 여자가 아니다. 그럼 팀장과 여자가 아니다 사이에는 뭐야? 교집합이 생겼어. 그지? 그 다음에 결론은 뭐야? 어떤 부장은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 부장과 여자가 아니다 사이에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추론해야 되는데 요거는 바로 추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선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이런 걸 볼 때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런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 2번 나왔고 죽는다 2번 나왔고 사람 2번 나왔죠. 이 정원 3답 논법이 뭐는 뭐야 이렇게 6가지 구성 요소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쌍을 이루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 구성 요소가 더 많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대원칙은 뭐다? 한 번 나오기 없기. 그러니까 구성 요소는 2번 이상은 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조건을 활용시키게 되면 보기를 소거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되거든요. 보세요. 여자가 아니다 2번 나왔죠? 그죠? 그런데 팀장 1번 나왔고 부장 1번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는 무조건 팀장과 부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1번 아니면 2번이야.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저걸 대입해가지고 문제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 소리죠. 1번 조건 보겠습니다. 모든 팀장은 부장이다. 자, 모두는 뭐야? 부분집합. 그럼 부장이 이걸 감싼단 말이야. 부장이 이렇게 감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결론이 바로 도출이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야. 그런데 2번 넣어볼까? 모든 부장은 팀장이다. 그럼 이번에는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부장이 팀장 안에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부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여자가 아니다 사이에 교집합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발레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fail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풀이 기법을 활용해야 문제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정원 3답 논법은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포함 관계, 그러니까 모두는 부분집합, 어떤은 교집합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구성 요소들이 한 번 이상은 한 번 나오기 없기 이런 대원칙을 활용해 가지고 보기를 소거하게 되면 문제 풀이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게 약간은 이런 팁을 알고 시험장에 가는 게 유리해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리와 관련되는 패턴인데요. 이거는 도형 추리예요. 도형 추리.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아마 기겁할 텐데 이 정도는 좀 하셔야 돼. 그래야지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도형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형이 변화하는 어떤 도형이 됐는데 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냐 요 추론이거든요. 그러면 도형이라는 게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도형은 뭐죠? 회전합니다. 자, 그런데 30도 회전? 이런 건 안 나와. 30도인지 40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헷갈리잖아. 45도 회전?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40도로 삐딱하게 도형을 틀어버리게 되면 눈에 더 쉽게 들어와요.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야? 90도 회전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도형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90도 한 번 더 하면 뭐가 되죠? 180도 회전이 되죠? 그죠? 180도 회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갔어. 그럼 뭐야? 270도죠. 근데 270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헷갈리니까 플러스 90도가 있다면 마이너스 90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한 번 더 90도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 원위치 되죠.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형의 이동에 있어서 회전이라 하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메인이야. 도리도리 180도. 응? 오른쪽 90도, 왼쪽 90도, 그리고 180도 회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은 또 대칭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이 생길 수가 있고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이 생길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야? 원점 대칭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180도 회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형의 회전에 원점 대칭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180도 회전에 넣어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도형 자체가 어떻게 색반전할 때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그러니까 검정색이 흰색이 되고 흰색이 검정이 되는 거지. LG 같은 경우에는 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3단계로 나와요. 뭐 흰색, 회색, 검정 이렇게 색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본 조건이 뭐야? 그러니까 도리도리 180도, X축 대칭과 Y축 대칭과 색반전 이렇게 6가지가 기본 패턴이에요. 그럼 이런 기본 패턴들이 도형의 변화들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도형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더군다나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바로 한 단계, 이놈이 됐으니까 이게 뭐다 이런 식의 추론이 불가능한 매트릭스 구조 문제예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저는 뭐부터 보냐면 항상 색반전 먼저 봅니다. 색반전은 뭐냐면 쉽게 들어오니까. 색반전은 도형의 쉐입의 변화는 없잖아. 그냥 색깔의 변화만 있는 거잖아. 자, 여기 볼까요? 자, 이 친구가 됐어. 색반전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됐어. 색반전이 있어 없어? 있죠. 이 가운데 허연 놈이 검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프로세스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색반전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놈이 됐어. 색반전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놈이 됐어. 색반전이 있었죠. 하얗고 검했는데 꺼먹고 하얘졌잖아. 그러면 결국 이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색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 얘가 색반전이구나. 요걸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요걸 하나 찾았으면 이번엔 논리적으로 프로세스가 짧은 걸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짧은 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는 추론이 가능하죠. 어떻게 됐어? 색반전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왼쪽으로 갸우뚱했네. 그죠?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찾았으니까 다음번에 뭘 찾을 수가 있어? 이 친구를 찾을 수가 있겠지? 자,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분들은 저는 도형의 어떤 특징들을 보거든요.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갸우뚱하면서 저렇게 됐다는 소리는 뭐야? 결국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하나의 특징부만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얘가 대칭이구나. X축 대칭이구나.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착착착 세 개를 찾았어. 근데 다음 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의 단계로 나오는 프로세스가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가 아주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어차피 문제는 풀릴 거니까 이 프로세스 상에서 답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이 프로세스 상에서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중간에 얘는 뭐가 껴있어? 색반전이 껴있지. 얘는 뭐가 껴있어? 대칭이 껴있지. 여러분 색반전은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색반전은 뭐예요? 그냥 흰색이 검정이 되고 검정이 흰색이 된 거니까 쉐입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단 말이야. 그 순서도 중요치 않아. 색반전하고 회전시키나 회전하고 색반전하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세스에 주목을 해요.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놈이 됐어. 응?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왼쪽으로 90도 했죠. 그죠? 그러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데 왼쪽으로 90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가정이 가능하죠? 이게 90도 했다가 180도 했거나 아니면 180도 했거나 90도 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입시켜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친구가 180도야. 아니면은 저 친구가 90도야. 오른쪽으로 90도.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 자, 그러면 180도 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항상 이런 걸 볼 때 특징물을 보거든요. 별만 보는 거야, 별만. 별만 쫓아 나아가는 거야. 자, 그럼 이게 180도 회전했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 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대칭했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 일로 가겠지? 그 다음에 90도 회전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일로 오겠죠? 그런데 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페일이야.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 이 동그라미가 90도 회전하고 이게 180도 회전했다는 그 추론이 가능한데 한번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오른쪽으로 90도 한 거고 이게 만약에 180도 회전을 했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자, 이거 어떻게 돼? 이동하면 어떻게 돼? 별이
오른쪽으로 90도 가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대칭했어요. 그럼 어디로 와요? 일로 오죠. 그 다음에 180도 회전했어. 그럼 어디로 와? 일로 와야 되잖아. 어때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 있죠? 오케이, 맞는구나. 그러니까 요 놈이 90도고 요게 180도. 고로 요것도 180도.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각기 기호들이 도형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주고 요걸 구체적으로 여기다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 개념이 잡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나와 있던 부분들을 좀 볼까요? 그러면은 이쪽은 왼쪽으로 90도 한 거잖아. 그지? 왼쪽으로 90도 했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대칭했다가 그 다음에 180도 회전을 했을 때 어떤 놈이 나오냐? 이걸 찾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다 해놓고 또 틀리면 안 되니까요. 저는 도형을 볼 때 이 도형 추리 파트가 그래요. 이게 LG에도 나오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많이 패턴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도형은 좀 멀리서 봐야 돼요. 거시적으로. 근데 어떤 도형은 어떤 도형의 특징들을 보는 게 좋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들도 저도 책 내다 보면 어떤 처음서부터 막 복잡한 쉐입이 출제자도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를 잡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변형을 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90도 하면 요 구조만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칭해서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럼 180도 회전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다 풀어놓으시고 또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니까 이런 식의 패턴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패턴들을 보실 때는 문제 유형들을 보실 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적성은 학생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를 하루 종일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하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요즘은 PLC라고 얘기하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 순환 주기가 아주 짧아져요. 그러니까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검측시킨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실 때는, 스터디를 하실 때는 시간 재고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풀면 여러분들의 설득력이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꼭 좀 진행하시고 스터디 원들과 함께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괄적인 몇 가지 패턴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요거라도 좀 꼭 좀 챙겨가시고 적성은 강의보단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풀어보는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 잘 풀어야 또 여러분들 면접장에 갈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템포 빠르게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보기로 적성의 몇 가지 유형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하반기 시즌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0월 초에 또 인적성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9월 달에 하면 늦어. 왜냐하면 9월 달은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될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7월, 8월 이때서부터 차근차근 적성 공부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